안녕하세요. 시댁의 충격적인 실체를 너무 늦게 알아챘던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지인이나 가족의 모습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제 시댁의 일로 인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서글픈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전 너무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깨져버렸거든요. 그 충격적이고 서글펐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나이 서른에 3살 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저희 오빠 새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해주곤 했어요. 장인어른, 이 사위 잘생긴 얼굴이 잘 느껴지세요? 여기가 제 눈이고 여기가 코예요. 저희 아빠는 제가 20대 시절에 양쪽 눈을 실명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날아온 파편에 눈을 다치셨거든요. 남편은 제가 그런 아빠를 걱정하는 걸 알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자주 친정에 가자고 말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궁금해하던 아빠의 손을 직접 잡고 자신의 얼굴을 차근차근 만져보게 하기도 하고 하필 오빠 새언니 그리고 저까지 회사 일을 뺄 수 없었던 어느 날엔 직접 휴가까지 내어 저희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주기도 하는 등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해줬었죠. 사랑하는 내 동생 김명진이 형이 기다렸잖냐. 너랑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재수 씨, 오느라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재수 씨 오신다고 해서 소고기를 한우를 잔뜩 사다 놨습니다. 오빠, 아까 내가 온다고 해서 사다 놓은 거라며? 아무튼 너스렌 진짜. 작은 새언니, 저희 부모님 보러 저보다도 더 자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오빠들은 진짜 아내복은 타고났다니까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시숙과 시누이와도 정말 우애가 좋았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참 효자였죠. 남편과 전 지방 도시에 살았고 시댁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숙과 형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함께 농사 과수원 일을 돕고 살았죠. 우린 친정에 자주 갔던 만큼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 시부모님을 뵙고 왔었어요. 저보다 4살 어리던 늦둥이 시누인 거리가 꽤 먼 서울에 살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을 뵈러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왔었죠. 시숙은 그렇게 자주 오던 동생들을 항상 반겨주며 시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고 살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생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아해서 저희나 시누이가 시댁에 갈 때마다 자꾸 뭔가를 챙겨주려 하기도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뭘 이렇게 자꾸 챙겨주려 가세요. 그러다 곳간 다 비겠어요. 동생들 주는 건데 곳간 좀 비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사는 기쁨이죠. 이렇게 우애 좋고 착한 삼남매를 키우신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고 선한 분들이었어요. 결혼 전엔 솔직히 시집살이 같은 게 있을까 싶어 겁도 먹었었는데 그건 괜한 제 우려였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집살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어떨 땐 시누이보다 더 귀한 딸 대접을 받고 살았죠. 마지막으로 이런 두 분을 신혼 초부터 선뜻 모시고 살기 시작했던 형님은 제가 시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그거 내려놔. 참외 내가 깎아줄게. 예쁜 손 다칠라. 에이,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 과일 정도는 잘 깎아요, 형님. 형님 손도 다칠 수도 있잖아요. 나야 맨날 농사 짓고 하느라 이미 다 두꺼워지고 거칠어져서 괜찮아. 내가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지? 난 동서도 아가씨도 다 내 동생처럼 느껴져서 마냥 부둥부둥 예뻐만 해주고 싶어. 어차피 나야 맨날 어머님, 아버님한테 귀한 며느리, 딸 대접받고 사니까 이게 바로 내리사랑 아닐까? 형님은 정말 선하고 모범적인 손윗사람의 표본 같은 분이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였는데도 형님은 늘 절 먼저 챙겨주셨고 혼자 서울살이 하던 시누이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말은 자신의 시부모님께 받고만 살아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효부도 그런 효부가 없었죠. 시부모님의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도 전부 형님이 고심해서 사다 드린 것들이었고 형님은 식성이 달랐던 시부모님을 위해 늘 국과 찌개도 따로 하나씩 밥상에 올리곤 하셨어요. 에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다 잘 먹겠다고 해도 나이 들수록 먹는 걸 신경 써야 된다면서 큰애가 그렇게 우리한테 지극정성이다.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니? 형님은 원래 인천 사람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 시숙과 결혼해 귀농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숙이 시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형님은 생색도 한 번 안 내곤 힘들다는 말도 한 번 없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농사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형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인생 상담도 참 많이 했었어요. 형님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육아 선배기도 한 형님에게 딸과 아들에 대한 육아 상담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과도 시댁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그렇게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제 주위에선 암 걸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사례가 바로 제 남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이 불행을 극복해낼 수 있길 바랬건만 남편은 투병 끝에 고작 1년 만에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세진이 주호 좀 잘 부탁해.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곤 한동안 저도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우울증 약까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겐 저밖에 없었기에 저는 슬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섰어요. 남은 방이 없어서 오빠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었지만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하면서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때 저도 살려면 어디든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비극은 시댁에 찾아온 불행의 서막일 뿐이었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안 돼 저는 또 다른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인천에서 아직 미혼이었던 형님의 여동생과 둘이 살고 계시던 형님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죠. 사인은 갑작스런 심정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게 나랑 동생을 키워주셨는데 아직 그 은혜도 다 갚기 전에 이게 뭐야? 조만간 우리랑 같이 해외여행도 가기로 하셨었는데 형님은 그런 절 붙잡고 서럽게 오열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때 쓸쓸했던 형님 어머니의 장례식을 3일 내내 지켜주셨죠. 나중에 형님이 걱정되어 다시 시댁에 찾아갔을 때 형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난 진짜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더 잘해드리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 장례 비용도 두 분이 다 대주셨어. 세상에 진짜 이런 분들 없어. 이제 나한테 남은 부모님은 시부모님 두 분뿐이니까 나중에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두 분께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굳게 다잡은 형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 어차피 재혼 생각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도 정말 좋아했기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아꼈던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께선 날이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은 20대 시절 시아버지께 간을 이식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시아버지의 애정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만큼 남편을 잃은 시아버지의 상심도 컸던 거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자꾸만 술까지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명진이도 없는데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겠니? 내가 명진이 간을 받아서 그 미래 창창했던 녀석의 건강이 그렇게 빨리 나빠진 게 아닐까 싶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발 이상한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원래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좀 제발 그만 드세요.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를 말렸지만 결국 시아버진 계속 몸이 망가지다 남편의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2년 뒤의 일이었죠. 아버님, 저희 부모님 대신 아버님이 절 오래오래 지켜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찍 가시는 법이 어딨어요. 진짜 나빠요. 어? 어머님, 어머님, 동서, 여보, 아가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부모님께 더더욱 마음을 의지하며 살았던 형님은 조문객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 정도로 장례를 치르는 내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은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게 된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죠. 당시 가뜩이나 몸이 약해져 있었던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다 실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난 줄초상의 여파는 시어머니께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해져 있던 시어머니는 건강이 더더욱 악화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충격으로 치매 증상까지 찾아왔거든요. 시어머니가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신 뒤 형님은 시댁에 찾아갔던 제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걱정이야. 어머님 건강이 몸도 마음도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휴, 게다가 치매는 진행을 좀 늦출 순 있어도 진행을 아예 멈추긴 힘들다는데 너무 속상해. 아주버님은 뭘 하세요? 엄청 걱정하지 뭐. 그래도 아직은 어머님 치매가 심한 게 아니니까 최대한 잘 모시면서 돌봐드리려고. 너무 혼자 많은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형님. 저도 자주 와서 어머님 같이 돌볼게요. 그러지 마. 이젠 서방님도 안 계신데 동서 인생 살아야지. 알지? 어머님은 이제 나한테 딱 한 분 남은 부모님인 거. 내 남편이 아니라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머님을 돌보고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 안쓰러워할 필요 없어, 동서. 어머님은 내가 지켜드릴 거야. 형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도 시어머니가 걱정돼 여전히 시댁에 종종 찾아갔습니다. 재수 씨 오셨어요? 우리 세진이 주호도 왔구나. 오랜만에 봤는데 큰아버지가 용돈 줘야지. 재수 씨, 이건 재수 씨 기름값이라도 하세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명진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매번 저희 어머니 보러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 여보, 무거게 그걸 왜 직접 날라? 힘든 일은 다 나한테 말하라니까. 이리 주세요, 공주님. 시숙은 여전히 사람 좋은 모습으로 절 반겨줬고 형님과 시어머니도 제게 살갑게 잘해주셨습니다. 또 형님도 여전히 다정하게 챙겨주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시숙이 잘하니 형님도 시어머니께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한편 치매는 불가항력의 난치질환이라고 하죠. 형님과 시숙이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관리해드렸건만 시어머니 치매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소라 왔냐? 넌 자주 좀 오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다고. 우리 엄마 되게 서운했나 보네.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나도 최대한 시간 빼서 오는 거야. 큰 새언니, 이게 치매 증상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시는 거죠? 네, 아가씨. 가끔은 같이 사는 저나 윤호 아빠도 우리 윤호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가끔 듣는 저도 이쯤 되니 슬슬 그만두고 싶은데 큰 새언니가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닌데요, 뭘. 시어머니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고 사람 얼굴도 가끔은 못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경증이라 심하진 않았지만요. 게다가 어떨 땐 자꾸 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생사람을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돈을 왜 가져갔겠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동서, 당황하지 마. 어머님 자주 저러셔. 저번엔 내 돈 내놓으라면서
막 내 등까지 후려치셨다니까. 네? 이 온화하신 어머님이요? 치매가 걸리면 사람이 자꾸 괴팍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냥 조금 있으면 또 잠잠해지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곁에 있는 입장에선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제 걱정에 항상 괜찮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님은 언제부턴가 제게 냉랭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저 내일 어머님 뵈러 가려고 하는데요. 가다가 뭐 사갈 거 있을까요?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동선 올 필요 없어. 네? 아, 이제 서방님도 안 계신데 대체 언제까지 여길 드나들 거야?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너무 낯선 형님의 말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집주인인 형님이 오지 말라는데 멋대로 갈 수도 없어. 저는 하는 수 없이 점점 시댁의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형님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고 여쭤도 봤지만 형님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귀찮게 전화 좀 걸지 말라고 쏘아붙이셨죠. 형님, 이번 어머님 생신 땐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또 불편하실까 해서요.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어요. 전 그래도 그날은 애들을 데리고 가봐야겠다 싶어 형님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그땐 그저 조심히 오라고 말해주셨죠. 그날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던 시누이는 일이 있어 오지 못했고 저와 저희 아이들만 오랜만에 형님 네와 조카 시어머니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날 식사라는 내내 형님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나도 안 비리고 잘 구워졌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여전히 다정한 것 같았던 게 형님은 치매 때문에 멍해지는 순간이 많아졌던 시어머니 숟가락에 일일이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리기도 하고 시어머니 입가에 묻은 음식 찌꺼기도 손수 휴지로 닦아주기도 하더라고요. 둘째야, 요즘 별일 없지? 네, 어머님. 그래, 별일 없어야지. 요즘 별일은 없고? 시어머니는 또 제게 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 안에 담긴 저를 향한 따스한 마음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죠. 시어머니의 상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시숙은 일이 많이 남아 과수원에 나가봐야 된다며 제게 사과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이제 밥도 다 먹고 정리도 다 했는데 그만 가봐 동서. 나도 좀 쉬어야지. 우리 윤호도 이따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로 했대. 하고 말하며 자꾸 절 돌려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전 하는 수 없이 애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향하던 도중 생각해보니 휴대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진아, 엄마 휴대폰 네가 가지고 있지? 어? 아니? 뭐? 너한테 없어? 아까 분명 네가 내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 좀 한다고 가져갔었잖아. 그 다음에 나 엄마한테 돌려줬는데? 으, 엄마 깜빡하고 할머니네 두고 온 거 아니야? 저는 당시 중학생이던 딸이 제 휴대폰을 챙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시댁에 두고 온 것 같더군요. 게다가 지갑마저도 두고 온 걸 깨닫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집에 거의 다 왔었기에 애들은 집에 내려주고 저만 다시 말이죠. 시댁 문은 어차피 도둑 들 일도 없어 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그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던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내가 동서 집으로 부르지 말랬잖아요. 사람 짜증나게. 왜요? 어머님 나한테 구박받고 사는 거 동서한테 다 이르려고 불렀어요? 나, 나 안 불렀다. 둘째 내가 안 불렀어. 웃기지 마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짜증나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듣기도 싫은 옛날 얘기를 혼자 중얼거렸다가 막 혼자 우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성질 나는지 알아요? 난 옛날 얘기 듣기 싫다고요.
밥 준 건 왜 자꾸 까먹는데요? 언뜻 보면 멀쩡해 보이는 양반이 왜 찔끔찔끔 치맥기 질질 흘리면서 사람 환장하게 하냐고요? 아, 진짜 지겨워. 지겹다고. 미안하다, 에미야. 화내지 말거라. 내가 말 잘 들으마. 그놈의 미안하다 말까지도 다 지긋지긋해요. 당신의 집안이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왜 날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해요? 치매 걸렸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왜 동서는 불러들여서 사람 더 미치게 하냐고요? 진짜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형님은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시어머니께 울분을 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에 잡히는 대로 시어머니께 물건까지 던지면서요. 시숙은 아직 과수원에서 안 돌아온 것 같았고 조카는 아까 들은 대로 친구를 만나러 나간 건지 집엔 형님과 시어머니 뿐이었죠. 정말 낯설어도 너무 낯설었던 형님의 모습에 전 기겁하고 달려가 얼른 시어머니부터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형님을 바닥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시어머니를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난 괜찮어.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지금 몸 엄청 약한 상태인 거 몰라요? 어머님이 잘못 맞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걸 막 던지냐고요. 뭐야, 동서 왜 다시 왔어? 휴대폰이랑 지갑을 두고 가서요. 근데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대체 왜 이래요? 형님 원래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자꾸 저한테도 여기 오지 말라고 하고 기껏 왔는데도 막 빨리 가라고 하더니 저 모르게 어머님한테도 이런 폐악질을 부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치매도 요즘 심해져서 정상 아니신데 그런 어머님한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어머님이 절 부르긴 뭘 불러요? 따지고 보면 절 오라고 한 건 형님이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와도 되냐고 전화했을 때 근데 왜 억지를 써요? 아, 내가 그랬나? 아닌데 분명 어머님이 아니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를 보고 왈칵 눈물을 쏟던 시어머니를 보니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전 형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그런 모습을 들켰으면 싹싹 빌거나 뻔뻔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변명이라도 하거나 셋 중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 형님은 마치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동공이 마구 떨리더라고요. 형님은 자신의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오히려 저보다 형님 자신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듯 보였죠. 그리고 형님은 마침내 머리 쥐어뜯길 멈추더니 이내 시어머니께 달려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무슨 짓을...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대체 왜 자꾸 이러는지. 어머님, 그건 제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아니다. 괜찮다. 울지 말거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형님? 어머님, 형님 대체 왜 저러신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끔 이렇게 요즘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구나. 나도 큰애가 좀 무서울 때도 있는데, 또 금세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와선 울면서 막 사과를 하더라고. 어리둥절해진 전 오느라 정신없던 형님 대신 시어머니께 이 상황에 대해 여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뭔가 설명을 제게 해주셨지만 당시 여러 병과 노화로 많이 악화되어 있던 건강과 치매로 인해 이미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여서 그런지 뭔가 명확한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에휴 내가 빨리 가버려야지 하는 푸념만 하시면서요.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참을 흐느낀 형님은 우선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주섬주섬 바닥에 던졌던 물건들을 정리하더군요. 그렇게 정리를 마친 뒤에야 형님은 빨개진 눈으로 제게 가슴 아픈 진실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었던 진실에 대해 모두 얘기해 주셨어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동서.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근데 난 정말 어머니께 한 말과 행동들
다 진심이 아니야. 아무래도 동서, 나 정신병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내 정신을 이렇게 좀먹고 있었나 봐. 아버님도 형님, 어머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어머님마저 저렇게 되신 것 때문에요? 가뜩이나 힘든데 몸도 아프고 치매까지 생긴 어머님 모시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동서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게 있어. 이건 어머님도 우리 아들도 아무도 몰랐던 일이야. 동서, 사실 내 남편 끊임없이 여자 문제로 날 미치게 만들었었어. 네? 아주버님이 여자 문제요? 형님은 자기 자신조차도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털어놓더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형님의 입에서 나온 시숙의 실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시숙이 형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가족들에겐 또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오랜 시간 보아왔는데 그런 시숙이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였다뇨. 형님은 도무지 믿기 힘들어하던 제게 몇 년간 자신이 모아왔다던 모든 증거들을 꺼내 보여주고 들려줬어요. 그렇게 보고 듣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형님의 말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동안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니, 아주버님 바람이 한두 번이 아니고 완전 상습이었는데 왜 이걸 참고 여태 이혼을 안 하셨어요? 내가 내 팔자를 꼰 거지 뭐. 애 아빠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 처음엔 정말로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한눈 팔기 시작하니까 그 스릴이 재밌었던 건지 그 뒤엔 상습이 되더라고. 한 번은 유부녀를 건드렸다가 그쪽 남편한테 소송 걸려서 위자료까지 줘야 했던 적도 있었어. 네? 위자료요? 어, 근데 심지어 그 여잔 내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것도 몰랐어서 난 위자료 청구도 똑같이 해주지도 못했어. 근데 동서도 알지? 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난 아빠 없이 자라야 했던 상처를 우리 윤우한테 주기 싫어서 그렇게 미련하게 계속 그 인간을 용서해줬던 거야. 또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고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인간은 이제 내가 당연히 용서해줄 줄 알고 더 자유롭게 여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더라. 특히 아버님 돌아가신 뒤론 마음이 허하다면서 더 심해졌었어. 시숙은 경악스럽게도 점점 더 밖으로만 돌며 시어머니를 형님에게 완전히 떠맡겨 버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갈수록 정신이 흐려지셨으니 조카의 눈만 잘 피하면 굳이 자기 본색을 집에서 숨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시숙에게 완전히 질려버려 형님은 드디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한 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숙은 콧방귀를 뀌며 이랬다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당신 어차피 나랑 이혼도 못할 거잖아. 당신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쇠약해지셨는데 모른 척하고 떠날 수 있겠어? 항상 조카를 빌미로 형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시숙은 이젠 시어머니까지 들먹이며 형님의 여린 마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시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본색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추악했던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랑 윤호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렇게 혼자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으면 가족들한테라도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어야죠. 왜 그걸 그 오랜 시간 혼자서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계셨어요? 너무 창피했어. 기왕 참고 살 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망신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내 체면 깎고 싶지도 않았고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 그리고 점점 그 인간 바람이 심해졌을 땐 자꾸 집에서 줄초상이 날 때라 힘들어하는 어머님, 아버님이나 동서한테 말할 수도 없었다고. 혹시나 우리 아들이 알게 되면 너무 충격받을까 봐 난 어머님이랑 우리 애 앞에선 맨날 그 인간이랑 여전히 다정한 척 연기를 해야 했고 진짜 형님도 답답하지만 아주버님도 소름 돋네요. 형님한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선 깜짝같이 좋은 사람 흉내를 내고 살았대요?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그런 음흉한 인간이더라고. 나한텐 그렇게 악랄하게 굴면서
우리 애랑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 앞에선 법 없이도 살인 인간인 양 가식이 철철 넘치더라. 근데 그 인간이 너무 싫었는데도 갈수록 치매도 심해지고 건강도 잃어가시는 어머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 아들이 받을 상처도 걱정돼서 차마 이혼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 그렇게 혼자 다 삭히면서 어머님 치매 증상 다 참아드리고 병수발까지 하다 보니까 내 정신이 아무래도 이상해진 것 같아. 나조차도 혼란스럽고 무서운 그런 내 모습을 동서가 알게 되면 더더욱 죽고 싶을 것 같아서 그동안 동서도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미안해, 동서. 형님, 왜 그렇게 사람이 바보 같아요? 그럴수록 주위에 더 빨리 알리고 도움을 청하셨어야죠. 그렇게 다 숨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형님 마음도 다 망가지고 어머니까지 괴롭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세요? 미안해, 동서. 난 다들 나한테 좋은 며느리다, 참 참한 여자다 하고 칭찬해 주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진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나 봐. 나만 참으면 다 괜찮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미련했어. 내 미련함이 어머니까지 너무 괴롭게 만들었던 거야.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애 몰래 소리 지르고 화를 내도 소용없으니까 내 분노가 그만 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던 어머님한테도 잘못되게 분출됐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던 형님을 끌어안고 함께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형님이 혼자 그런 지옥 속을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미련퉁이임은 틀림없다고 한들 가족을 위해 스스로만 희생하려고 했던 형님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었겠어요? 시숙이 갈수록 개차반이 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조카를 위해 자신의 속만 까맣게 태워가다 정신병까지 얻은 형님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형님을 구해내야겠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형님, 형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제가 보기에 지금 형님은 어머님이랑 절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리고 형님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요. 어,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 더는 참지 말고 아주버님이랑 이혼하세요. 윤호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성인이 될 건데 걔가 언제까지 부모의 불화를 눈치 못 채겠어요. 걔가 나중에 진실을 알면 지금보다 상처를 몇 배로 크게 받을걸요? 형님,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법이에요. 진짜 윤호를 생각한다면 윤호 데리고 이젠 아주버님 버리세요. 형님 인생부터 구해야죠. 그럼 내가 없으면 어머님은 어쩌지? 남편은 지금 어머님한텐 거의 관심도 없는 상태야. 아가씨 있잖아요. 자식이 버젓이 또 있는데 왜 형님 혼자 자꾸 어머님을 짊어지려고 그러세요? 그건 아가씨한테도 옳지 못한 태도예요. 다행히 형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건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형님과 대화를 마무리 짓던 찰나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시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님은 그런 시숙에게 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와 툭 던졌어요. 어? 재수 씨, 왜 도로 돌아오셨어요? 당신은 뭐야? 이혼 서류? 아, 또 시작이네. 저 재수 씨, 저희 집사람이 아직 40대인데 벌써부터 갱년기가 오는지 요즘 기분이 아주 너를 띱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여보, 또 뭐 때문에 심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 씨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연기 그만해. 나 동서한테 다 말했어. 바람둥인 당신 실체, 그리고 내가 요즘 이상해졌다는 거. 뭐? 아이, 사람 체면 구겨지게 그런 걸 왜 말해? 창피하긴 하니?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인 척하다 더러운 속내 딱 들키니까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부탁했지. 나 아무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꾸 어머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 제발 밖으로 좀 그만 놔두고 집안 좀 지키고 있으라고. 제발 이제라도 바람 좀 그만 피우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당신은 끝까지 그런 날 비웃고 무시했잖아.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당신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도장 찍어. 아이, 진짜 짜증나게. 정신병 걸리게 모자랑이라고 그렇게 땡땡대. 우선 재수씨 가면 그때 얘기하자고. 시숙은 모든 게 다 짜증난 표정이더군요. 형님이 제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한 것도, 형님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도 전부 다요. 그렇게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던 시숙에게 너무 화가 나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형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뻔뻔한 짓이에요? 네? 아니, 재수씨가 이 사람 말만 듣고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만 막 잘못하고 산 거 아닙니다. 아이, 물론 제가 바람을 좀 피우긴 했는데요. 그냥 좀 논 거지 마음을 주고 그런 적은 없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창피하게 제 뒤까지 밟아서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망신 주고 제 뺨까지 때리고 얼마나 사납게 굴었는지 아세요? 만약 하늘로 간 제 남편이 아주버님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으면 전 뺨이 아니라 죽방을 날렸을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 자체가 배우자를 처참하게 배신한 행동인데 수도 없이 아주버님한테 배신당하면서 산 형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치매 걸린 어머님까지 극진하게 모셔주고 있는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제 남편이랑 아버님이 알았으면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재수씨, 재수씨 막말로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닌데 신경 끄세요. 싫거든요? 전 아주버님 재수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형님의 동서로서 참견하는 거거든요. 아주버님이야말로 더 이상 형님 가족으로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순순히 이혼 도장 찍고 형님 옆에서 떨어지세요. 그리고 제가 형님이 아주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 도와줄 거니까 각오하시고요. 결국 희숙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어딜 가는지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우선 형님과 전 이 모든 사실을 신우이에게 모두 말해줬어요. 그러자 평소에 형님을 많이 믿고 좋아했던 신우인 시숙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형님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죄송해요, 큰새 언니. 제가 엄마를 진즉 더 신경 쓰고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거리도 멀고 결혼해서 더 정신 없어졌다는 핑계로 너무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큰오빠 그 망할 놈은 진짜 제 인생에서도 영원히 손절해버릴 거예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 엄만 이제 저랑 제 남편이 책임지고 모실게요. 그렇게 신우인 우선 시어머니를 서울의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극진히 보살펴드리고 있긴 했지만 치매 외에도 시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였기에 겸사겸사 치료 시기를 갖기로 한 거죠. 당시 조카가 마침 방학 중이었기에 형님은 조카를 데리고 한동안 저희 집에 와서 지내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레 형님과 시숙 사이에 있던 문제를 들은 조카는 얼마가는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기특하게도 조카는 이젠 자신이 엄마를 지켜야 한다며 씩씩한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편 시숙은 뭘 잘했다고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려고 들더군요. 형님은 결국 이혼 소송전에 돌입했는데 전 그런 형님을 위해 아름아름 유명한 변호사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숙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 드디어 형님에게 애원까지 했어요. 여보, 나, 난 당신이 진짜로 이렇게까지 나랑 이혼하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 알았어.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신 차리고 두 번 다신 바람 안 피우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이쯤 하고 그만하자, 제발. 진짜 우리 집에 요즘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아. 아무도 없어서. 일 끝내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서 나 맨날 라면으로 배 채워. 이미 늦었거든? 난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졌고 그런 나 자신을 이제야 챙기기 시작한 요즘이 최고로 살맛나. 당신도 알지? 내가 당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윤우랑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여태껏 참고 살았던 거. 그런데 마지막 부탁마저 처참하게 짓밟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유령 나올 것 같은 집에서 컵라면만 먹든 굶어 돌아가시든 알아서 하고 당장 나가. 윤우야, 그럼 너라도 아버지랑 돌아가자. 어? 넌 평생 시골에만 살던 애가 이런 도시 와서 살기 안 불편해?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어? 싫어요. 제가 있는 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전 어머니 옆이기만 하면 상관없고요. 전 아버지를 믿었던 만큼 지금은 두 번 다시 아버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증오스러워요.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들으셨죠, 아주버님? 아주버님은 결국 자기 자식까지 증오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로 엉망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윤호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런 시숙은 결국 조카에게까지 영원히 손절당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계속 법정 싸움을 벌이셨어요. 또 형님은 최근 3년간 증거를 확보했던 시숙의 상간녀들에게도 뒤늦게 전부 위자료 소송도 걸었죠. 소송 직전에 시숙이 만나던 여자들은 전부 술집 여자들이라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요. 3년도 더 전에 상간녀들은 형님이 바람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었기에 법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최근 3년 동안에 시숙이 유부남인 걸 알았던 상간녀 둘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었는데 형님은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문제지만 치가 떨리게 증오스러웠던 건 내 남편이었으니까 사실 그 인간한테 받아낼 것만 다 받아내고 처참하게 버려버리면 되지 뭐. 형님은 끝내 소송에서 이겨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의 양육권은 당연히 형님에게 넘어왔고 시숙은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죠. 사실 지은 죄가 있으니 시숙의 패소는 당연했는데 재산 분할 다툼 때문에 재판이 좀 더 길어진 거였어요. 형님은 시숙에게 어떻게든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셨거든요. 결국 형님은 시숙에게 아주 많은 재산 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함께 과수원과 농사일을 해왔다는 점, 시부모님, 특히 병과 치매까지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는 점이 형님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죠. 거기다가 시숙은 형님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으니 아주 재산이 탈탈 털렸던 거예요. 한편 형님은 이혼 과정에서 조카의 방학 기간이 끝나기 전 조카의 전학을 위해 빠르게 살 집을 구해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집 근처는 아니었고 형님은 자신의 여동생 내외가 살고 있는 인천에 새로운 터를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피부치 옆이 마음 편하겠다 싶더라고. 원래 거기가 내 고향이기도 하고 가끔 놀러와 동서. 나도 놀러 올게. 그렇게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지도 벌써 2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님은 지금은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며 올해로 고3이 된 조카 뒷바라지에 한창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우린 가끔씩 여전히 통화를 하거나 애들을 데리고 만나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실 땐 시어머니 문병도 함께 가고 있어요. 시누이 내외와 살고 계신 시어머니는 건강에 따라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윤호 엄마예요. 어머니 큰며느리요. 큰애니? 애미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었나? 가연 우리 며느리, 내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오늘은 정신이 좀 뚜렷하신지 큰새언니를 알아보시네요. 그나저나 엄만 큰새언니를 알아볼 때마다 여전히 저렇게 미안해 하시네. 아무래도 엄마가 새언니한테 미안함이 많이 크셨나 봐요. 최근에 또 입원하신 시어머니를 보러 간 날의 일이었는데요. 치매가 많이 심해진 시어머니는 요즘엔 사람을 거의 못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애들은 못 알아봐도 저와 형님은 알아보시더군요.
그때 신우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형님을 알아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나세요. 시숙이 형님에게 저질렀던 일과 형님이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를 뒤늦게 아시곤 그때부터 형님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아휴, 마음 같아선 오빠를 엄마도 못 보러 오게 하고 싶은데 조만간 엄마 치매가 더 심해지시면 아예 아무도 못 알아보시게 될 것 같아서. 그래, 사람도 아닌 놈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나마 자식 돌이라도 해라 하는 생각으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엄마가 입원해 계실 때만 문병 올 수 있게요. 요즘 설마 오빠가 큰새언니한테 연락하거나 하진 않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도 절대 받지 마세요. 오빠일 수도 있어요. 사실 오빠가 엄마 병문안 와서 절 마주치기만 하면 은근슬쩍 자꾸 새언니랑 윤호 안부를 묻거든요. 미련 뚝뚝 흘리면서요. 오빠 요즘 완전 페인이 따로 없다니까요. 지가 집에서 새언니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다 해주니까 멀끔한 꼴로 밖에 나가서 여자들 만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내조해줄 사람이 없으니 옷에서 막 쉰내가 나더라니까요. 씻지도 않는데요? 아휴, 몰라요. 옷을 잘못 반 건지 뭔지. 저번에 엄마 물건 좀 가지러 오랜만에 그 집에 가보니까 집안 꼴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빠랑 작은 오빠가 그 꼴을 봤으면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리고 오빠 지금 돈도 별로 없을걸요? 이젠 평범한 여자들이 안 만나주니까 가진 돈을 있는 대로 술집 여자들한테 펑펑 쓰고 다닌 모양인데 몇 달 전에 제대로 된 꽃뱀한테 크게 물렸었대요. 그런 비참한 꼴로 살고 있으니 더더욱 새언니가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큰 새언니, 다시 말하지만 절대 오빠 연락 받지 마세요. 아셨죠? 안 받아요. 난 정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마음 약해질 만큼의 요만큼의 정도 안 남아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윤호가 자기 아빠를 너무 싫어해서 제 근처로는 아예 그 인간 접근도 못할 거예요. 신우인 저희에게 시숙의 처량한 근황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신도 온전히 건강해진 형님은 단호하게 입장 정리를 했죠. 그런 형님을 보니 전보다 아주 많이 강해지신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형님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시숙은 신우이와 자식에게까지 외면받고 지금은 처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숙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통쾌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해요. 하늘에 먼저 간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숙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 두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숙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에 시숙에게 동정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 아파할 두 사람에게 저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저희 딸과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희 애들은 여전히 가까이 사는 친정 식구들의 보살핌 덕분인지 아주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부디 이젠 시어머니의 치매도 최대한 늦게 진행되며 더 이상의 불행의 시댁 식구들과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요즘 제 최대의 바람이에요. 그동안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끝까지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러니 떳떳하지 못한 짓은 애초에 저지르지 말고 여러분께선 제 시숙과 달리 올바르고 당당한 삶을 항상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고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난 악행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